인생 오솔길의 독서 노트. 데일 카네기.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자기 계발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인간관계론의 저자. 그는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 처세술 전문가입니다. 미주리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교사, 세일즈맨, 배우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성공 가도만 달렸을 것 같지만 청년 시절에는 극심한 생활고와 실패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1912년 뉴욕 YMCA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중연설 및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열면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당시 비즈니스맨들이 기술적인 지식보다 사람을 다루고 대화하는 법에 극심한 갈증을 느낀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이 강의가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훗날 전 세계로 확장된 카네기 연구소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불멸의 베스트셀러인 3대 저서를 남겼다. 수많은 수강생의 임상 경험과 역사적 인물들의 일화를 분석해 쓴 책들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비난을 삼가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칭찬해 상대의 마음을 얻는 법을, 자기관리론은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고 현생에 집중하며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법을, 성공대화론은 대중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스피치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복잡한 심리학 이론 대신 상대방을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하라처럼 누구나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을 정립한 자기 개발의 시조새 같은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인간관계론의 제1부입니다. 인간관계론 1. 데일 카네기.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 좀처럼 설득되지 않는 거래처, 그리고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는 가족까지. 우리는 매일 관계라는 숙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수억 명의 인생을 바꾼 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친절해지는 법이 아니라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비결을 나누려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나를 싫어하는 적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데에도 분명한 기술이 있다고요.
이 기술을 익히는 순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총 5부의 여정을 함께 떠납니다. 첫 번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부터. 두 번째, 누구나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 세 번째, 논쟁 없이 상대를 설득하는 12가지 기술. 네 번째, 반발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더의 비결. 다섯 번째, 가장 소중한 곳,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7가지 비결까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부터 시작하십시오. 데일 카네기의 명언,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려 있다는 점을 되새기며. 그럼 지금부터 데일 카네기가 전하는 인간관계의 정수를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제1부,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 법칙. 첫 번째,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사람을 움직이는 마법의 문장, 비판하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는 공포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주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쌍권총 크롤리라 불리는 흉악범이 애인의 아파트에 포위되었기 때문이죠. 무려 150명의 경찰이 동원되었습니다. 지붕엔 구멍이 뚫리고 최루탄이 터졌으며 주위 건물에는 기관총까지 배치되었습니다. 뉴욕의 고급 주택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고 무려 1만 명의 시민이 이 활극을 지켜보았습니다. 크롤리는 소파 뒤에서 경찰을 향해 총을 쏘는 와중에도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 종이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묻어 있었죠. 뭐라고 썼을까요? 나는 잔인한 살인마다라고 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 선한 마음이 있다. 범죄자의 논리는 나는 틀리지 않았다였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사건 직전 크롤리는 단지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경찰관을 아무 이유 없이 쏘아 죽였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였죠. 하지만 그는 사형 집행 직전까지도 난 정당 방위를 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크롤리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시카고 암흑가의 황태자 알 카포네 역시 자신을 사회의 오해를 받는 불운한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악당 더치 슐츠 역시 자신을 사회 자선사업가라고 공언했죠. 뉴욕 싱싱교도소의 루이스 로우 소장은 말합니다. 수감자 중 자신을 악당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그들은 자신이 왜 총을 쏴야 했는지, 왜 금고를 털어야 했는지,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흉악범들조차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그는 아마 속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정당화를 마쳤을 것입니다. 다음은 왜 비판은 실패할까? 비판의 무용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나무라고 화를 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타인의 지능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며 편견과 자존심, 허영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방어 태세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뿐이죠. 비판이 역사를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태프트 대통령의 언쟁입니다. 루스벨트의 혹독한 비난은 공화당을 분열시켰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게 했으며 미국의 역사, 나아가 세계대전의 흐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을 받은 태프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당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비난은 누워 침뱉기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게 하기는커녕 반드시 보복을 불러오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만 강화할 뿐입니다. 뇌물을 받고 구속된 엘버트 펄 장관조차도 자신을 배신당한 희생자로 여겼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은 독설가에서 성자로 다시 태어난 링컨의 깨달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해방자 에이브러햄 링컨도 처음부터 관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링컨은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시와 편지를 써서 길거리에 떨어뜨려 놓는 지독한 독설가였습니다. 그러다 1842년 큰 사건이 터집니다. 제임스 실즈라는 정치인을 신문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가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받게 된 것입니다. 장검을 들고 미시시피 강변의 모래밭에서 죽음을 마주하기 직전 입회인들의 중재로 겨우 결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링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이후 링컨은 다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은 무능한 장군들 때문에 수시로 패배했습니다. 북부 국민들은 장군들을 욕했지만 링컨은 참았습니다. 남으로부터 비난받기 싫다면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구절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남부 사람들을 욕하는 측근들에게도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을 너무 나쁘게 말하지 마시오.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행동할지 모르니까요. 다음은 붙이지 못한 편지 덕분에 링컨의 가장 위대한 승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 직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남군의 리 장군이 불어난 강물에 가로막혀 고립된 것이죠. 링컨은 당장 공격하라고 미드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미드 장군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명령을 거부했고 결국 리 장군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링컨은 폭발했습니다. 적은 도간에 든 쥐였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를 격파했을 것이다. 극도로 실망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서리빨 같은 문책 편지를 썼습니다. 장군은 이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소. 이제 장군에게 활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결코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링컨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링컨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백악관에 앉아
공격 명령을 내리는 건 쉽다. 하지만 내가 만약 전장의 신음과 비명 속에 있었다면 나도 망설였을지 모른다. 이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사령관직을 떠나려 할 것이다. 그것은 아군에게 손해다. 링컨은 비판의 화살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실천의 단계로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고쳐주려는 마음은 분명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결점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위험도 적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죠. 나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만도 1년이 꼬박 걸릴지 모릅니다. 남을 비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을 완성한 다음의 일입니다. 데일 카네기 본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유명 작가인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자신의 바쁨을 과시하기 위해 무례한 문구가 담긴 편지를 보냈다가 무례도 정도껏 하시오라는 답장을 받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0년 뒤 그 작가가 죽었을 때도 카네기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그 상처였습니다. 이처럼 비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원한의 불씨를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인간관계를 바꾸는 한 가지 법칙에 대해 대인관계가 나쁘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훗날 훌륭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누구에 대한 험담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의 장점만 골라 칭찬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해와 관용은 성품이 곱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덕목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알 카포네와 링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을 뿐 아니라 공감과 호의를 끌어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비난, 불평을 삼가라. 꿀을 얻고 싶다면 절대 벌통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다음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더 깊은 대화의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마법인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상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시계를 뺏을 수도 있겠죠.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 강제로 공부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방법은 언제나 반발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최고의 인간관계 전문가
데일 카네기가 전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두 번째 법칙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본성 깊숙이 숨겨진 갈망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적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죠.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 역시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간 본성에서 가장 강한 충동은 바로 중요한 인물이 되려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 음식, 수면, 돈, 자녀의 행복 등을 원합니다. 이런 욕구들은 대개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하죠. 하지만 음식이나 잠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절실하면서도 가장 채워지기 힘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고 했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기본 성향 중 가장 강한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갈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동요시키는 불타는 듯한 집착입니다. 이 갈망을 진심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명을 만든 원동력 그리고 파괴의 본능입니다. 이 중요해지고 싶은 욕구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카네기의 아버지는 품평회에서 1등상을 탄 돼지와 소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실 돼지나 소는 상장에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그 파란 리본을 통해 자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이죠. 인류 문명도 사실 이 욕구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가난한 식료품점 점원이 헌 법률책을 탐독하여 훗날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된 것도, 찰스 디킨스가 불멸의 소설을 쓰고 크리스토퍼 렌 경이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한 것도 모두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으려는 욕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욕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부자들이 대저택을 짓고 고급 차를 모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어떤 청소년들이 갱단에 가입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욕 경찰국장이었던 멀루니는 젊은 범죄자들이 체포된 후 자신을 영웅처럼 묘사한 신문 기사를 보며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형기 따위는 잊은 채 유명 인사들과 나란히 실린 자신의 사진을 보며 중요성을 충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중요성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록펠러는 북경에 현대식 병원을 지어 얼굴도 모르는 빈민들을 구제함으로써 중요성을 얻었지만, 살인범 딜린저는 나는 딜린저다 라고 외치며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본질적인 욕구는 같았습니다. 다음은 역사 속 인물들의 기묘한 집착입니다. 역사 속 위인들도 이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합 중국 대통령 각하로 불리길 원했고,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겸 인도 총독이라는 타이틀을 탐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파리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 했고, 셰익스피어는 가문을 사들여 명성을 빛내려 했죠. 때로는 관심을 끌기 위해
스스로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맥킨리 대통령의 부인은 남편이 중요한 국사 중에도 곁을 지키게 함으로써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채웠습니다. 어떤 여성은 고독과 허물을 견디지 못해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는 가짜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현실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환상의 세계로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원 원장은 자신의 환자 중 한 여성이 현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잊기 위해 환상 속에서 영국 귀족과 결혼하고 매일 밤 아기를 낳는다고 믿으며 행복해한다고 들려주었습니다. 현실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그녀가 환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녀를 고칠 수 있다 해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대로가 훨씬 행복하니까요. 이토록 강렬한 인간의 갈망을 현실에서 건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까요? 다음은 연봉 100만 달러의 비결에 관한 찰스 슈와브에 관한 얘기입니다. 1920년대 산업계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받은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US 강철의 사장 찰스 슈와브입니다. 그는 강철 제조의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보다 강철을 잘 아는 부하들이 수없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그에게 막대한 연봉을 준 이유는 오직 하나, 그의 사람 다루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람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비판만큼 사람의 의욕을 꺾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잘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닥달하고 야단을 치지만 잘한 일에는 인색하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슈와브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비난받을 때보다 칭찬받을 때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앤드류 카네기가 거대한 부를 축적한 진짜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진심 어린 감사가 가져온 기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록펠러 역시 이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베드포드가 남미 투자에 실패해 회사에 2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을 때 록펠러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칭찬할 요소를 찾았습니다. 잘했어. 투자금의 60%나 회수했다니 그 정도면 대단한 거야. 그는 이미 벌어진 실패를 추궁하기보다 최선을 다한 파트너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흥행사 지그펠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골 아가씨들을 발굴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끊임없이 속삭여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주연 배우뿐 아니라 무대 뒤 코러스 걸들에게도 꽃다발을 보내며 배려했습니다. 그 배려가 그녀들을 최고의 스타로 변모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아첨과 칭찬의 결정적 차이를 보면 에이, 그거 그냥 아부 아닌가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한테 아첨은 안 통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첨은 천박하고 이기적이며 무성의한 것입니다. 보통은 실패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사 직전인 사람이 풀이라도 뜯어먹듯 칭찬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때론 천박한 아첨조차 마약처럼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조차 당시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의 노골적인 아첨에 기꺼이 응답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첨은 위조 지폐와 같습니다. 당장은 유용할지 몰라도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칭찬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칭찬은 진지하고 아첨은 무성의합니다. 칭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아첨은 입에서만 나옵니다. 칭찬은 이기적이지 않지만 아첨은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지만 아첨은 경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멕시코의 영웅 오브레곤 장군의 동상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아첨하는 친구를 경계하라. 영국의 조지 5세 국왕도 값싼 칭찬 아첨은 하지도 받지도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상에 칭찬의 발자국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잠시만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칭찬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무시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좋은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처음으로 쿠키를 구워왔을 때 격려해 주십시오. 식당의 요리가 맛있었다면 요리사에게 찬사를 보내고 판매원이 친절했다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마십시오. 강연자든 회사 동료든 가족이든 모두가 칭찬에 굶주린 인간입니다. 칭찬은 모든 인간이 받아 마땅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코네티컷의 파멜라 도넴은 일 못한다고 구박받던 종업원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어쩌다 한 번 일을 잘했을 때 동료들 앞에서 진심으로 칭찬해 준 것이죠. 그 칭찬 한마디가 그를 유능한 사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비판이나 조롱은 결코 해낼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길을 지날 때 친절을 베풀라입니다. 저의 방 거울 앞에는 이런 격언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꼭 한 번만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하자.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므로 에머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훌륭하다. 그 점에서 나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 위대한 에머슨조차 이랬을진데 우리는 오죽할까요? 나 자신의 욕구는 잠시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십시오. 아첨 따위는 버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칭찬하십시오. 당신의 그 진심 어린 한마디를 상대방은 마음 깊이 간직하고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당신이 그 말을 한 사실조차 잊어버린 뒤에도 말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두 번째 법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유일한 기술. 상대의 마음속에 갈망을 일으켜라. 당신은 물고기를 잡을 때 무엇을 쓰나요? 여러분은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저는
메인주로 낚시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달콤한 딸기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낚으려는 물고기들은 지렁이 미끼를 좋아하죠. 그렇다면 제가 낚시를 갈 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미끼로 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씁니다. 물고기 앞에 지렁이를 매달아 놓고 넌 이걸 좋아하지? 어서 물어라 하고 유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이 단순한 상식을 잊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떠들며 상대를 움직이려 애쓰죠. 인생의 후반전, 더 품격 있고 지혜로운 관계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마음을 얻거나 아니면 끝내 외로운 길을 가거나 그 갈림길은 바로 상대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할까요? 인간은 왜 자꾸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할까요? 사실 그것은 참으로 유치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것은 아마 영원히 변하지 않을 본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것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움직이고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이것 말고는 사람을 움직일 방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걱정될 때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싫어하니 끊어라. 혹은 건강에 나쁘니 피우지 말라는 식의 설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아이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면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는 농구팀에서 실력을 발휘하기 힘들 거야. 혹은 100m 달리기에서 친구들에게 뒤처질 수도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송아지나 침팬지 아니 세상 그 누구를 다루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철칙입니다. 다음은 에머슨의 송아지와 하녀의 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에게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과 함께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외양간에 몰아넣으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에머슨 부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전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죠. 에머슨은 뒤에서 송아지를 힘껏 밀었고 아들은 앞에서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송아지도 에머슨 부자와 똑같았습니다. 송아지 역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풀밭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송아지는 네 발을 땅에 꼿꼿이 세운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 저항했습니다. 이때 아일랜드 출신의 하녀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에머슨처럼 심오한 논문이나 책을 쓸 줄은 몰랐지만 적어도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송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하녀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손가락을 송아지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젖을 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송아지는 만족하며 하녀의 손가락을 빨았고, 하녀는 유유히 송아지를 이끌어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식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상대의 욕구를 읽어내는 공감의 기술입니다. 그럼 인간 행동의 근원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모든 행동은 욕구의 결과다. 심리학자 해리 A. 오버스트리트 교수는 그에 져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속의 욕구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정치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상대방의 마음에 강한 욕구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만인의 지지를 얻어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조차 사실은 내면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이유는 남을 돕고 싶다는 선한 욕망, 즉 내가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부함으로써 얻는 기쁨보다 그 돈을 아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 지갑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이어서 강철 왕 카네기의 $100 내기 일화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가난한 노동자에서 거부가 된 앤드류 카네기는 젊은 시절부터 이 원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수가 예일 대학에 다니는 두 아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공부하느라 바쁜지 집에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고, 어머니가 먼저 편지를 써도 답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자기가 편지를 쓰면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당장 답장을 받아낼 수 있다며 $100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조카들에게 아주 평범한 안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편지 끝머리에 아주 중요한 추신을 하나 덧붙였죠. $5짜리 지폐 2장을 동봉하니 유용하게 쓰거라. 눈치채셨나요? 카네기는 일부러 돈을 넣지 않은 채 편지를 봉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그토록 무심하던 조카들에게서 즉각적인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앤드류 숙부님, 편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있지 않아요? 조카들이 원하는 것이 용돈을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의 투정을 의욕으로 바꾸는 마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원리는 교육 현장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우리 강좌의 수강생인 스탠 노바크 씨의 사례를 보시죠. 그의 아들 팀은 유치원에 첫 발을 내디뎌야 하는 전날 밤 유치원에 절대 안 가겠다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아이를 방에 가두고 혼을 내거나 달랬겠지만 스탠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팀이라면 유치원에 가는 게 왜 즐거울까? 그는 아내와 함께 팀이 유치원에서 즐길 수 있는 일들인 손가락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리며 아주 즐겁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훔쳐보던 팀이 자기도 끼워달라고 조르자 부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유치원에 가서 그리는 법을 배워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내려가 보니 팀은 거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는 거야. 첫날부터 늦긴 싫으니까. 억지 설득이 아닌 아이의 마음속에 가고 싶다는 열렬한 욕구를 심어준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비즈니스의 정석으로 호텔 지배인을 설득한 방법을 살펴볼까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강연을 열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호텔 측에서 임대료를 3배나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광고는 이미 다 나간 상태였죠. 화가 났지만 저는 지배인을 만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 이익과 손해 칸을 나눴습니다. 저는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임대료를 올리면 호텔 측에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낼 무도회를 열 수 있는 이익이 생기겠죠. 하지만 손해도 있습니다. 우선 제 강연이 취소되면 당신은 임대료 수입 전체를 잃게 됩니다. 또한 제 강연에 오는 수많은 지식인과 교양인들이 호텔을 이용하며 얻는 막대한 광고 효과도 사라지겠죠. 신문에 $5,000짜리 광고를 내도 이만큼의 사람을 모으긴 힘들 겁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 동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배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이득이고 손해인지만 보여주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날 지배인은 인상폭을 300%에서 50%로 대폭 낮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최악의 광고 편지와 최고의 설득 기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업사원들이 왜 실패할까요? 그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며 고객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당신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뿐이죠. 어느 광고 대행사 국장의 편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편지 서두에 저희 회사는 업계의 선도적인 대행사이며 최상의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신네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알게 뭐야. 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라는 반감만 생깁니다. 편지는 온통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신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뿐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반면 훌륭한 설득가는 다릅니다. 어느 화물 터미널 소장이 고객사에 보낸 편지는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귀사의 대규모 화물이 오후 늦게 도착하면 하역이 지연되어 귀사의 트럭이 오랫동안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전에 보내주신다면 화물은 즉시 선적될 것이고 귀사의 인부들도 제 시간에 퇴근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터미널의 고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효율과 인부들의 행복을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다음은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역지사지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간결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남겼습니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이 말은 너무나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흘려버립니다. 세상은 눈앞에 자기 이익만 챙기려다 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남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수에게는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온티 영의 말처럼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주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아이디어를 팔 것인가? 내 실천적 가이드를 보면 여러분이 만약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료나 가족에게 제안하고 싶다면 그 생각이 나의 것이라고 강조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이 스스로 그 생각을 해낸 것처럼 느끼게 유도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상이라고 믿는 순간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게 되고 열렬히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편식 문제를 해결한 어느 아빠의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 시금치를 먹으라가 아니라 시금치를 먹으면 너를 괴롭히는 저 골목 대장보다 힘이 세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복수심과 자존심이라는 욕구를 자극한 것이죠. 또한 아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내가 직접 고른 침대에서 어른처럼 파자마를 입고 자는 멋진 사람이 되어보라고 권유하여 자존감을 높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건드리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길은 외롭지 않아야 합니다. 윌리엄 윈턴은 말했습니다. 자기 표현은 인간성의 중요한 필요 요건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강요나 잔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입을 떼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까?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물고기의 입맛에 맞는 지렁이를 준비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신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며 결코 홀로 외로운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이 작은 깨달음으로 더욱 풍요롭고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